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어제 크게 밀렸던 반도체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증시 상승을 주도한 건 반도체 섹터였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전부터 꽤 큰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일찍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시티그룹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고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약간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숫자를 내놓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이게 결국에는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는 특히 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가 됐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02% 오르면서 강보합권,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0.9% 올라줬고 S&P 500도 0.38%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 마감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고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WTI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2.18% 오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전날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예상을 밑돌게 나온 미국의 CPI,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오늘 기술주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6월 CPI가 예상을 하회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인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3.8% 상승보다 전년 대비 2.8%로 나오면서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 0.4% 내렸습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원 CPI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는 보합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주거비, 자동차 보험, 의류 등에서도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CPI가 발표되기 전 7월 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은 약 40%대였습니다. 발표가 된 후에는 15%에서 17%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연준의 즉각적인 추가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회복시킨 거시경제의 재료였습니다. 한편 오늘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이 물가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Now at the Fed, our number one objective is getting monetary policy right. That's our clear and constant aim, the star we steer by. And if we get policy right, and I can assure you we will, the inflation surge of the last 5 years will be a thing of the past. Just a month ago, I chaired my very first meeting of the FOMC. My colleagues and I recognize that high inflation has been an undue burden on American households and businesses. And while monthly price volatilities and variations are inevitable, especially in an unsettled world, underlying inflation over longer time horizons is determined largely by monetary policy. As the chairman said at the outset, inflation's a choice. The members of our committee have no tolerance for persistently elevated inflation, and we share a resolute commitment to ensure price stability. This was the focus of our June meeting,
at which we decided to hold the target range in the Fed funds rate at 3.5 to 3.75%. 한편 오늘 가장 큰 개별 종목의 이슈는 IBM이었습니다. 잠정 실적은 쇼크 수준으로 나왔지만 시장이 더 주목한 건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었고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IBM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발표가 172억 달러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도 3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는 장중에 25%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수십 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IBM에는 분명한 악재죠. 하지만 시장은 반도체, 메모리, AI 하드웨어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신호로서 해석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메인프레임, 구매를 미루고 AI 서버와 스토리지, 메모리 확보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확인하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IBM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기업의 투자 축이 전통 소프트웨어에서 AI 하드웨어로 이동을 한 거고요. 메모리와 서버 공급 부족의 우려가 선구매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IBM의 부진은 기술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AI 인프라 쏠림으로써 해석을 한 시장입니다. 시장은 AI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했고요. 그 답은 오늘 반도체와 AI 인프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랠리에도 끝까지 시장이 주목해야 하는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동 변수인데요. 호르무즈 통행료 철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가 하루 전 발표했던 20% 통행료 부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무역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투자 규모와 참여 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중동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통행료를 철회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상 봉쇄와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시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죠. 시장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시장은 물가 안정 그리고 AI 투자 확대에 더 높은 점수를 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최여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미국 은행들의 실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랠리까지 이어졌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대 상승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1.3%대, AMD 2.5%대, 인텔의 경우에는 4.5%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3%대 상승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HB200 수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때 엔비디아 H200 수출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추정을 했고요. 다만 이 물량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물량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점수를 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주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이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또 매력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그리고 얼마나 내렸냐를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IBM의 주가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주만 올랐던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IBM CEO의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IBM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객사들이 하드웨어와 보안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시장에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밀려서 조금 기업들의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무색하게 보시다시피 IBM의 CEO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같은 보안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많은 은행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왜냐하면은 증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채권 수익도 굉장히 좋았고 주식 트레이딩 수수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대형 은행주인데도 주가가 9%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JP모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2.5%대 상승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시다시피 1.8%대 상승 나왔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자 마진 쪽이 약간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긍정적인 실적에 환호를 했고요. 다만 웰스포거 같은 경우에는 2.7%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게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깐깐해졌다라는 부분을 웰스파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웰스파고는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 가이던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더 왜 상향하지 않는 거지라는 의문을 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2.7%대 그리고 시티그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년 만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하락폭도 굉장히 컸는데 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또 다른 특징주입니다. 루시드가 이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산설이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건 사실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루시드는 계속해서 좀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6%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2%대 하락세 나왔고요. 140달러 선 밑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스페이스X를 매수하라라고 의견을 내놨고요. 에버코어 IS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신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같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0.77%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키방크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좀 여파가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보시다시피 대형 은행주들의 상승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상승, 반도체 소부장 쪽에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27% 넘게 올랐네요. 주식개탁 증서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바클레이즈는 SK하이닉스가 1년 안에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엔 핵심은 HBM이었는데요. HBM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진 경쟁력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2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제가 한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ADR은 290만 원대 정도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190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190만 원대와 미국 증시 290만 원대를 비교를 해보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가도 이 ADR의 주가에 못 미칩니다. 물론 ADR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과 한국 시장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무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도 좀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IBM인데요.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가에서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의 판단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CEO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돈을 덜 쓰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AI 사이클, 산업 안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잘 꾸미기 위해서는 일단 집이 있어야겠죠. 집을 매매를 하던 전세를 하던 뭐 어쨌든 구해야 되는 건데 AI도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GPU도 있어야 될 테고 반도체도 있어야 될 테고 뭔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하드웨어가 갖춰진 뒤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IBM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현재 지출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을 가지고 하드웨어 구매를 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M은 이 단계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25%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입니다. 9%대 급등 나왔는데요. 당연히 실적 좋았고요. 무엇보다 트레이딩 수수료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좀 만나봤는데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한마디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기업들 간의 희비가 약간 엇갈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외신에서는요, 이 CPI와 관련된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 5시부터 미국과 이란 간의 또 공습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CPI는 완화된 것으로 나왔고요. 6월 CPI는 이달 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게 되면은 아마 AI 기업들의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CPI가 시장에는 아주 큰 훈풍을 가져다 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상황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CPI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배경은 어떤 거고 또 금융시장이 왜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접은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6월에는 미국과 이란이 일시 휴전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했던 시기에 유가와 물가에 반영됐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새 5.7%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도 9.7%나 급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하락해 코로나19 충격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상승률도 3.5%로 시장 예상치인 3.8%를 밑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근원 물가인데요. 근원 물가 역시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주거비 상세가 둔화되고 자동차 보험료와 의료 서비스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그간 우려했던 관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가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도 확인됐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루 만에 40%대에서 10%대로 급락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이 적어도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금리 인상론은 꺾였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췄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동이죠. 이번 6월 CPI는 수정 기간에 낮은 에너지 가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브렌트유는 별당 84달러 안팎까지 올라 이달 초보다 약 20% 상승했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를 거쳐 근원 물가까지 번진다면 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오늘 의회 증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매파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 금리 선물 시장도 7월에는 동결을 예상하면서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6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CPI는 연준의 시간을 벌어준 지표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그리고 7월과 8월 물가가 연준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정세는 계속 좀 불확실한 모습인데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통행료 20% 부과 계획도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행료는 철회됐지만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전날 발표했지만 국제해사기구 즉 IMO와 글로벌 해운업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걸프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무역 협정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비용을 보전받겠다는 새로운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행료 정책만 바뀌었을 뿐 대이란 압박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예정대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고 추가 공습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먼저 공격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 피격이 이어지고 있고 해운사들도 선박 운항을 줄이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다시 상승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결국 시장은 통행료 철회 자체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동 정세가 국제유가와 미국의 물가, 나아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ADR이 말 그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한국 원주와 가격 차이가 50% 이상 벌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50% 안팎의 프리미엄은 상장 초기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 투자자들이 AI 반도체 투자 수요가 워낙 강한 데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이제 막 거래가 시작된 만큼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옵션 거래까지 시작되면서 기관 투자자와 헤지펀드의 참여도 늘어나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차익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 주식이 두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ADR은 한국 보통주를 미국 ADR로 자유롭게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런 가격 차이가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강한 매수세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40에서 50%의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이 안정되면 가격도 점차 균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는 미국 자본시장이 AI 반도체 기업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나스닥도 SK하이닉스의 성공적인 ADR 상장이 다른 해외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PI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는 완화됐고 반도체 랠리가 눈에 띄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적으로 체크할 변수라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를 먼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스타링크를 선택했습니다. 항공업계 위성 인터넷 전환이라는 주제로 와이파이로 항공을 장악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앨런 머스크가 뭐 지구의 뭐 2배인가요? 뭐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 화성에 이주를 시키고 달에 이주를 시키고 사실 그거는 아직 좀 먼 얘기고 지금 일단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스페이스X의 대부분의 밸류를 맡고 있는 것은 스타링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진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를 새로 도입하려고 지금 줄지어 서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를 좀 끊김없이 편하게 쓸 수 있으려면 네. 저 스타링크가 필수적이거든요. 바로 저게 6세대, 7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가 뒤로 갈수록 뭐 통신의 어떤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맞는데 5세대에서 6세대로 가는 것이 막 엄청나게 무슨 탁월하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음영 지역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우주라던가 하늘이라던가 이런 데는 기지국을 박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지국을 박으려면 육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스타링크는 하늘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영 지역이 없어진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제 무리 없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이런 그 스타링크의 서비스 때문에 프론티어 네. 이 지금 저가항공 회사가 내년부터 스타링크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네, 항공업계가 위성 기반 와이파이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프론티어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승객 경험의 혁신, 어디서나 안정적인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와 있군요. 네, 뭐 지금 LCC라고 우리도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그 회사들 있잖아요.
저가 항공사들 초저 비용 이유가 붙어서 초저 비용이 됐는데 어쨌든 저가 항공사들도 다 저런 와이파이를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링크가 항공사에 주는 경쟁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항공사들이 좀 채택할 거라는 계획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끊기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저궤도에 좋은 자리를 이미 다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즈웨어, 뭐 볼라리스, 제스마트, 세부 퍼시픽 이런 회사들 지금 인디고 파트너스 포트폴리오 항공사라고 나오는데 저런 회사들도 스타링크 도입 가속화를 할 것이다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스타링크 도입을 발표한 이 주요 항공사들 조금 이름 있는 네임드들도 그렇네요. 있죠. 유나이티드 항공, 그다음에 아메리카 항공, 알래스카에어, 에메레이트,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렇게 도입 발표를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항공은 2027년도부터 500대 이상의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스타링크가 항공 위성 통신의 주도권을 강화해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을 좀 바로 살펴봐야겠네요. 네, 일단 돈을 버는 그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주가가 사실 뭐 더 많은 가치를 이미 부여해서 상장을 한 것인지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 하단부가 역시 무너졌더니 쏟아져 버리네요. 그죠? 제가 저 하단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하단부가 무너져 버렸더니 속절없이 일단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 날 당시에 주가는 다 하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도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좀 밑바닥이 지금 좀 제한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좀 하락이 조금 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저점, 뭐 추세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빌 언덕이 몇 개 없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금 일단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간밤에 좀 하락 흐름이 있었던 스페이스X였고요.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클레이스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30로 제시하면서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과의 밸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시작해보죠. 네, 지금 뭐 일본의 키옥시아도 얘기 나오고 있던데 요즘에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젠슨왕이 일본 재팬 패싱했다. 또 키옥시아도 ADR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월가에서 자꾸 초치는 얘기가 네. 나온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상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사실 우회적으로 돌렸지만 키옥시아를 찍어서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사실 HBM, D램의 일종이긴 하지만 HBM하고 D램 범용 D를 아예 쓰이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HBM,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아이템들을 두루 갖고 있어서 사실 키오시아랑 비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도 40% 키오시아가 하락을 해서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겼더라고요, 도요타한테. 자, 어쨌든 그래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바클레이즈에서 $330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에 삼성전자도 곧 ADR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의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다 월가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선점을 했고 이 어떤 지금 위상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330를 제시한 배경이 제한적인 중국 리스크, 중국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 그다음에 HBM의 리더십이 지속되는 저 부분 역시 삼성전자가 쫓아오더라도 지금 아직도 선점 효과가 압도적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AI 수요 확대, HBM 비중 증가 이런 것 때문에 $330를 지금 외쳤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것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쟁이 상당히 재밌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시장에서 겨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여기서 누른다면 진짜 그동안 뭐 시장이 나빠서 안 좋았다는 그 어떤 저기를 증명할 수 있겠죠.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뒤진 것이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ADR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떨까라고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제 이 ADR 상장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업계 수급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죠. 네, 그 2027년도에는 이제 수급 타이트함이 악화되고 이제 2028년부터는 공급이 조금 따라가면서 개선폭이 제한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중 확대 의견 33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이어서 바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뭐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괴리율이 50% 넘게 지금 벌어졌는데 그렇죠. 과연 이 한국 시장에서 이거를 메꿔줄지. 근데 이 반드시 지금 메꿔줘야 돼요. 지금 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슈퍼개미도 한순간이거든요. 지금 막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50억을 집어넣는데 27억 손실이다. 그러니까 슈퍼개미도 한순간이라고요. 이런 레버리지 써버리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지금 절체절명의 라인에서 반등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괴리를 이 정도 벌렸으면은 다는 안 따라가더라도 왜냐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워낙에 앞서 있기 때문에 50%의 괴리를 단 하루에 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떴다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거든요.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한이 없지만 그렇죠. 27%라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간밤 뉴욕 시장에서 ADR이 27%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본주의 움직임이 어떨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 관련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4% 이상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H200의 수출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어제 중국의 우회 수출은 차단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관련된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지 시간 14일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미국 고위 관료의 증언이 나오면서입니다. 제프리 캐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현재까지 중국과 홍콩에 출하된 H 물량에 대해 매우 적다라고 밝혀 H200 출하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캐슬러 차관은 증언 후반부에 이 물량을 미미한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상무부가 H200 신청 현황과 처리 상태를 담은 비공개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H200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핵심 품목으로 꼽혀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고객사 실사를 대폭 강화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AI 반도체 중국 우회 수출 차단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H200의 수출을 개시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이게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ADR 관련 뉴스입니다. 바클레이즈가 새로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ADR의 주가가 1년 새 2배 이상 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률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한국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ADR 주가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나스닥에 상장한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이 향후 1년 안에 2배 가깝게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167달러 대비 2배 수준인데요. 바클레이즈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HBM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이먼 콜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HBM 가격 상승과 SK 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2027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 만큼 메모리 업황의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2027년 말에는 현재 시가총액의 40%를 웃도는 현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ADR의 주가가 3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새로운 뉴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가 단독 보도했고 이후에 CNBC가 관련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미국 기업들의 지분 취득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인텔도 그랬고요. 히토류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분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인공지능 기업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 시간 13일 AI 산업 성장의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AI 기업 지분 취득 논의가 백악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도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는 미국 정부가 신생아에게 투자 계좌를 지원하는 트럼프 저축계좌 정책에서 시작됐으며 AI 기업 지분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정부가 자사 지분을 활용해 국부 펀드와 유사한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저축 계좌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사안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중국의 딥시크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모델을 만드는 데 진심입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이르면 이번 해 안에 본토 IPO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블룸버그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관련된 뉴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기업 공개 IPO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의 본토 증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딥시크가 올해 IPO를 신청하고 2027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딥시크는 상장에 앞서 비상장 시장에서 추가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전 기업 가치를 최소 4,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05조 원으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첫 외부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는 약 500억 달러였으며 이번에는 최소 100억 위안의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내 확보한 자금을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와 연구개발 등 사업 확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AI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딥시크가 본토 IPO 상장에 따른 기업 가치를 얼마나 또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이번에는 IBM입니다. IBM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IBM은 실제로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좀 수요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문제인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기술기업 IBM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987년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IBM은 2분기 매출이 172억 달러, EPS는 2.9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매출 178억 6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3.01달러를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사업 부진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 속에 고객들이 메모리와 서버 등 하드웨어 구매를 우선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 비중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빈드 크리슈나 최고 경영자는 고객들이 6월 말부터 서버와 스토리지 메모리 확보를 위해 자본 지출을 재배분했다며 이 같은 변화의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가 변하는 시장 환경에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다수의 대형 계약이 예상했던 일정에 성사되지 못하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IBM의 주가는 이날 장중에 25% 넘게 하락하며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도 간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IBM보다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쏠리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국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반도체 중요한 그 관련된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도 이제 종종 분기점마다 보고서를 냈는데 때로는 이제 그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도 했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일조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있어서 모건 스탠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투자 의견 가지고 오셨네요.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투자 의견 리포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일단 모건 스탠리가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과 그 업종이니까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되는데 이 보고서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보면은 상당히 모순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순된 측면이 무엇이냐면은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점점 둔화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둔화하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그 분석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이 통상 이제 한 50% 정도 영업이익률 남기는데 근데 지난 분기는 50%고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나 했지만 50%보다는 적은 40%로 영업이익이 둔화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PER을 갖다가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분석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인데 그러면서 또 다르게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릭,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경기 순환적인 특성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언제까지 국한된 것이냐? LTE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AI 혁명으로 대변되는 AI 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혁명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반도체 업종에 있던 메모리 3사가 을이 아니고 을처럼 행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올라서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달라진, LTE로 달라진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모건스탠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올라가긴 하지만 둔화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업종에 주로 적용되는 분석이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걸 갖다가 짜맞추다 보니까 사실 모건스탠리가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모순이다.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건 예전 일이고 LTE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 영업이익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그거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분석을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어떤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투자 의견은 이게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 자체를 사이클 산업,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 인프라 산업이다라고 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뭐 뜨거운 좀 주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겨울이 온다. 바로 알 것 같아요. Winter is coming.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예. 이게 근데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반도체 가격을 맞추는 투자은행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몇 번 봤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을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몇몇 군데에서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PER이 아닌 PBR로 맞췄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PER이라는 것은 3년치 영업을 끌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해당 회사의 이제 주가를 갖다 고점이다 저점에다 갖다 제시하는 것인데 3년을 갖다커녕 18개월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 PE 아닌 PBR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PBR로 분석을 해서 몇몇 증권에서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건스탠리가 24년도에 8월에 그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4년 8월이 아니고 18년도 8월에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가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내려갔구나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메모리 사이클의 겨울이 온 건 언제 왔느냐? 반년이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반년이 지나서 온 사이클을 맞춘 것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점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이거는 어차피 올 사이클의 저점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냐? 인디안 기후제. 인디안 기후제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계속 그 제사를 드려요. 인디안식 제사죠. 그러면 그 기후제를 갖다 맞췄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언젠간 비가 오니까. 이런 방식의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동조를 하는데 18년도 이제 8월에 그랬고 그때 결정적으로 24년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24년에도 이제 그 9월 달에 모건스탠리가 하이닉스를 콕 집어가지고 23만이었던 하이닉스 주가를 12만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하이닉스 주가 폭락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HBM의 공급 과잉 때문에 24년 이제 9월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 절반 반토막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HBM 공급 과잉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려가긴커녕 심지어 올해 일정 기간 이상 SK하이닉스의 시총 1위를 꿰차기도 했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반년 지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25년 3월에 그 반성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철회 보고서를 내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틀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럼 틀린 경우가 많아서 마치 자신들의 인디안 기후제처럼 맞는 경우도 있겠죠. 맞지 않은 경우가 다 없으면 어떻게 모건스탠리가 그 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를 낸 사람이 쇼니킴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보고서인데 이번에도 한번 맞았다고 하면서 온갖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하니까 이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꾸준히 찾아본 기자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 옛날에 메모리 윈터 이즈 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이번에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모건스탠의 여러 가지 시계열을 보면은 맞춘 적은 사실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동일하게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2021년에는 Winter is coming, 그리고 2023년에는 Winter looms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고, 이때마다 사실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뭐 리포트가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영향은 없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호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호황인 건 알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른 성장률을 앞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빌미로 또 여러 군데서 주가가 떨어지긴 하니까 이제 AI 혁명이 피크가 아니냐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AI 혁명이 피크라고 한다면은 어떤 회사의 주가부터 떨어져야 되느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사실은 대장주고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의 AI의 혁명 갖다가 실현시킨 강력한 이제 주식 아닙니까? 근데 AI는 안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는 안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가 정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한 달 정도 주가를 추이를 보면 4%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AI 혁명이 정점에 올랐다라는 이제 분석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만약에 AI 혁명이 그 정점에서 끝났다,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 반도체에 대한 판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반도체 판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어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있었던 그 SK하이닉스의 이제 ADR 상장 관련해서 광노정 대표가 이제 그 로이터하고도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금도 공급 부족인 거 알고 있는데 공급 부족은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27년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럼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반도체 판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체 봤을 때 사실은 지금 AI의 정점이 있고 정점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AI 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서 AI 관련된 SK 하이닉스 비롯한 삼성전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게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참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다, 맞다, 여러 가지 좀 찬반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호진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지금 AI 피크론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영업이익률 증가 속도 둔화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동차 전문, 특별히 테슬라 전문 이제 미국의 이제 언론사가 있는데 이 언론사가 이번에도 이제 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에서 이제 AI5에 대한 칩을 생산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그 기사를 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도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가 자동차를 주로 좀 다루나 봐요? 예, 자동차에서도 특별히 테슬라를 갖다가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보면서 기사 갖다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AI5 칩을 갖다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에 맡겼죠.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이제는 적자를 갖다가 모면한다. 이렇게 기사가 됐지만 당장 일렉트릭의 이제 올해 3월에 있었던 기사를 보면은 2나노 생산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2나노에 대한 그 삼성 AI 칩을 갖다가 이제 연기를 했다. 그 수령을 연기했다고 이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뭐라 발표했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테슬라에다 넘겨야 될 AI 칩을 갖다 우리는 연기했다 했고 그 좀 지나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제 트위터 X에다가 그 2나노에 대한 그 물량 갖다가 삼성전자에도 주지만 이제 그 TSMC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되게 치욕적인 어떤 결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일렉트릭이 보도한 AI 칩의 AI5에 대한 칩의 생산이 임박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체로도 관련되긴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키워드는
수율 여전히 과제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수율이 나오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3월에도 이제 그 AI 칩을, AI5 칩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던 이유가 수율인데, 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투입한 웨이퍼 대비 양품,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게 비율인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한 20-30%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점은 사실 파운드리 입장에서 되게 충격적인데, 왜냐면 파운드리의 수율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것은 뭐 꽤 오래된, 뭐 19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칩을 갖다가 적기에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삼성전자 외에도 TSMC 물량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오늘 얘기는 무엇이냐? AI 칩에 대해서, AI5 칩에 대해서 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이 임박했다. 그 말은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수율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수율이 해소돼서 양산 임박했다는 뜻은 수율이 50%가 되면 사실 양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절반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60% 정도 수율이 돌파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29일 컨퍼런스 콜을 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AI5 칩 요게 생산이 임박했다라는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히든 글로벌이니까 다뤄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가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또 일이 또 전개가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퍼런스 콜 때 같이 또 전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편히 잘 쉬셨습니까? 편히 잘 쉬시기 힘든 이 열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이슈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쏟아지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반박이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상. 물론 국내에서도 KB증권이라든가 일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거나 이런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BNK 투자증권도 그렇고 목표가를 하향을 하거나 또는 목표가는 유지를 하더라도 실적을 하향하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고, 그게 사실은 또 글로벌 반도체 주들의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 그런 어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분석들에 대한 반박이 어제 있었는데, 하나는 JP모건이고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두 가지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을 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JP모건인데요. JP모건은 투자자들 5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기 메모리 펀더멘탈. 최근에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 1, 2년간 펀더멘탈 견고하다. 단순한 인프라 구축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적의 내구성과 수익성이 최적화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 단계는 지났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실적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밑에 요 표현입니다.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거는 이제 특히 LTA 이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CSP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이 CSP들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 상향 가시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두나 우려가 가장 크고 이번 달 말에 이제 무더기로 나오는 주요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에서 이 캐펙스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면 리스크온이라는 게 이제 위험을 이제 감수하고 뭐 주시장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랠리를 보일까, 이 주가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제 뛰어들 때가 됐다.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죠. LTA가 이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두 증권사가 똑같은 논리로 LTA 때문에 ASP가 떨어져서 그게 실적 하향의 이유가 된다. 이게 이제 건데 이제 JP모건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TA가 실적 안정성과 다운 사이클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단기 마진에 대한 제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아무래도 올라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사실인데 지금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요. 높은 물량에 대한 가시성, 그다음에 테이크오프 페이.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들이 나중에 가져가든 말든 간에 돈은 내는 거야. 이 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계약인 거죠. 그런 조건들이 과거 LTA와는 다르다. 그리고 과거에는 LTA를 해놓고도 과거 LTA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나중에 그거를 아무런 페널티 없이 번복을 하는 일이 부직이 있었죠. 그게 사실은 반도체 주들의 그 어떤 시클리컬을 키웠던 또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50%, 70%의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 최근의 LTE 계약에서는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 물량의 절반 이상의 LTA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이제 시클리컬 구조를 탈피하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성장 산업. 그러니까 시클리컬의 반대가 성장 산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AI 쪽에서는 TSMC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게 이제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공급 부족 관련해서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 왜냐하면 이 범위가 레거시뿐만이 아니라 이 HBM도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외에 구글, 아마존, 메타들 다 자체 지금 칩을 지금 개발 중이죠. AI 칩을. 거기에 다 HBM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HBM이 아니라 이제는 뭐 구글 향, 뭐 아마존 향, 메타 향, 하이퍼스케일들이 다 하니까요. 그래서 HBM 전체로 DRAM 산업의 수급 부족, 그다음 HBM 자체가 웨이퍼를 서너 배 더 쓰니까 그 얘기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HBM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웨이퍼 부족 현상은 불가피하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어떤 이 레거시 DRAM이 급등했던 구조 그게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 가보면요. 같은 논리의 얘기인데 DRAM 쇼티지 여전하고 ESSD 이 기업형 이 저장 장치의 수요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 뭐 추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JP모건의 이 리포트 중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 부분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애플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됐었는데 논리를 보면 선도기업과의 확연한 기술 격차 지금 4에서 5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발 공급 과잉 리스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고 특히 중국은 2018년까지 자국 내의 수요의 70%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CXMT 상장하고 뭐 양쯔 이제 뭐 하반기에 상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쪽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 거 소화하기도 바쁘다. 그러니까 뭐 우리 거 소화하기도 바쁘니까 뭐 삼전이나 닉스나 마이크론의 중국 수출이 뭐 줄어들 거다. 과연 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 업체들 엄청나게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컴퓨팅 파워의 핵심이 메모리인데 그 누가 만들어 다 되겠습니까? 이 중국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어림없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 얘기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 2, 3인데요. 실적 우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2분기 글로벌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53%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고 메모리 업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고 있다. 닉스가 거의 80% 넘을 거라는 얘기 나오고 닉스는 거의 90% 얘기가 참 나오죠.
마이크론은 84%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고 삼성전자야 워낙 여기에 섞여 있으니까 이 영업이익률을 뭐 따지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의 실체는 범용 D램 절반 이상이 BLTA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이 LTA만 가지고 뭐 지금 다 이렇게 실적이 둔화되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3분기 계약가도 D램 같은 경우는 이미 20% 이상 인상됐다 이런 얘기를 좀 또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강력한 실물 데이터. 한국 반도체 수출이 6월에 전월 대비 193% 증가했다는 거. 그다음에 대만의 나냐 같은 경우도 600%가 넘게 실적이 폭증했다는 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피크아웃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범용 인프라다. 인프라라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앤코 오브 아메리카 얘기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재미있는 얘기. 요즘에 뭐 블로그에서 많이 나온 얘기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바로 그냥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예.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을 가려면 10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TSMC 6월 매출 이걸 뭐 현재 큰 무렵 잘 나오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나와 있고, 네, 빅테크 실적 이게 쭉 있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게 좀 좋아야 되고 네 회사의 투자 합산 이익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된다. 자본 지출이 늘어나야 된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 장도 한번 가볼까요? 좀 화면에 지금 나오시는 거 좀 저겁니다. 저렇게 9개. 저게 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서요. 하나하나 보면은 뭐 사실은 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건 뭐 9개가 다 맞아야지 300만 원 재지출한다는 저런 얘기인데 저 재미삼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도 저거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게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삼성전자 ADR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흑백 사진부터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요. 예, 이겁니다. 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4시 20분이라고 되어 있죠. 퍼스트 스쿼크라고 하는 저런 이제 뭐 유튜버 같은데요. 삼성이 이제 뭔가 초기 어떤 뭐 그런 쉐어 세일 뭐 미국에서 이런 걸 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초기 대화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뚝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뜨자마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도대체 저 쉐어 세일이라는 게 뭐냐. 저거 가지고 되게 많이 했는데 일부 저도 저거 가지고 좀 몇 분이랑 톡을 좀 했습니다만 이제 얘기가 모아진 게 ADR 얘기 아닐까 그런 얘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블룸버그의 기사가 뜹니다. 기사가 좀 사진이 좀 나오네요. 삼성이 이제 초기 또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US 쉐어 세일 관련된 뭐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뭐 저 블룸버그 내용의 골자는 ADR 발행 여부를 여러 투자은행들과 초기 논의 진행 중이다. 공식 주관사 선정이라든가 공식 절차 단계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논평을 거부했고요. 나중에 어제 오후에 오후 좀 늦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는 검토 안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ADR 발행 관련된 얘기는 한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한 군데가 SK 하이닉스도 하는데 왜 너네는 안 하냐? 삼성전자가 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했던 얘기가 내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ADR 상장 관련돼서 검토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바람이 살짝 불었다가요. 사실은 그 얘기 나온 이후에 별로 주가들이 좋지를 않았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ADR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좀 갔었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요 ADR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계속 커질 때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갈 때 삼성전자는 좀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ADR 상장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가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좀 깊은 조정에 또 며칠 빠졌었고 이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ADR 관련돼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하이닉스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가 소위 말하는 뭐 코리아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를 않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1위 회사고 아시겠지만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 글로벌 넘버 원인 회사가 한국 시장이라는 이 작은 시장에 이렇게 갇혀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표현을 한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이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 기준으로 요 작은 시장에 갇혀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 그 경쟁력과 그다음에 능력과 그다음에 돈을 벌 줄 아는 그다음에 돈을 벌고 있는 이런 회사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컨트리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지내느냐. 나가서 SK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제대로 한 평가 받아보자. 이런 논리가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의 입장들은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이닉스는 우리 퓨어 얘기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는 퓨어한 반도체 회사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도 심플하고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배구조도 좀 복잡하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퓨어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가전, 뭐 아시겠죠 휴대폰, 뭐 그다음에 아직도 적자 상태인 파운드리, 뭐 LSI 등등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노조 문제까지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만약에 상장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ADR 상장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 이번처럼 뭐 성과급 문제 이런 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노사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이랬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IR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다, 불편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뭐 노사 갈등.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쪽 보는 쪽에서는 이제 환율 하향 안정. 이번에 하이닉스 때문에 환율이 지금 1,500원대 밑에까지 살짝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500원대 초반까지 1,560원대까지 갔던 게 한 50원 정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시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수급 기반이 이 한국이라는 데서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니까 시장 변동성도 그만큼 축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저는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잡하고 뭐 이런 뭐 우려 사항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워낙에 그쪽에서는 뭐 하나 잘못하면은 뭐 소송 걸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참 IR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한국 시장이라는 이 작은 시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건 그건 저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또 여러 글로벌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또 좋은 회사들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장단점 다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단점 때문에 소일고 뭐 이렇게 뭐 구덩이 묻어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출하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중국의 상반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관련된 뭐 지표들이라든지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모셨습니다. 중국과학기술연구회의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간밤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출하를 시작을 했다. 물론 물량은 좀 미미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H200 칩을 출하했다라는 사실을 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뭐 많은 시사점이 있죠. 중국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칩을 개발하고 있지만
역시 엔비디아 칩만큼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게 그 중국의 기본 정책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잠정적 조치로 보입니다. 잠정적인 조치. 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정부는 정책으로 원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네. 자국의 AI 영역을. 그러니까 자국의 국가 시스템에 상응하는 영역과 민간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일반 용도로 쓰는 영역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국가 영역에는 어떤 경우에도 외국 기술, 엔비디아 칩을 포함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요 일반 영역에서조차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안 쓰다가 지금 중국 쪽에서는 정식 그 발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외신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H200을 잠정적으로 전해지기로는 약 20만 개 정도까지는 좀 그 허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큰 수량은 아닌 거죠, 그죠? 작은 수량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비율인 거죠. 알겠습니다. H200의 이제 중국 출하 사실을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온 건데 이게 중국 안에서 약간 좀 투웨이 네. 정부에 들어가는 것과 민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간에 들어가는 쪽으로 엔비디아가 H200 출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중국의 상반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지금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액션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미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일관된 그 뭐 경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국 경제인데 네. 중국 경제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모순된 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모두들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중국 경제 지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온전성, 그런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그것조차 그 흔들리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올지 모두들 그것을 주의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GDP가 오늘 만약에 약간 좀 모순되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내수 경제 위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수 경제를 가리키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나빠져 왔어요. 반면에 내수 중심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수출 쪽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출 쪽이 막 늘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내수 침체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호전되는 쪽으로 나타나 줄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내수가 왜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부진한 걸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만 중국 자체 분석으로는 여태까지 시행해왔던 과다한 그런 그 중국 투자, 과다 경쟁 이런 것들이 한계에 와서 여기에 이제 부동산 침체와 거기에 따르는 금융 쪽에 그 파급된 그 효과 이게 겹치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수는 일단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중국의 수출 쪽을 또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중국의 6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큰 함의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그 수출 내용을 보면 자동차 쪽이 한 70%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 측이 5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전통적 수출 주품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해룡장성 같은 데에서는 지금 거리에서 철시하는 상가 점포들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지금 남에게 보여주기가 지금 무서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중국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중국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말씀처럼 지금까지 수출이 많이 됐던 품목과 앞으로 또 많이 될 품목은 네. 분명히 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중국 내에서 경제 지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분명하고요. 게다가 지금 15차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AI 쪽이라든가 하이테크 쪽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도 의도적으로 과거의 그 전통적인 산업에서부터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인위적으로 지금 시프트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걸 결국은 해결 못하고 큰 모순으로 나타날지 이제 모두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생이 좀 어려워지겠네요. 그죠?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이 큰 빌딩이나 화려한 행사 뒷골목을 가보면 네. 음식점들이 이제 문 닫은 음식점들도 많고요. 너무 많고. 또 파는 메뉴들도 거의 저가 메뉴 위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게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겠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AI 뭐 산업 그리고 말씀처럼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중국 안에서의 산업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네.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국 내 경제 그리고 내수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게 변화의 과정인 건지 말씀처럼 아니면은 어떤 모순점으로 남을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저희 AI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네. 텐데 이 6월 중국 AI 모델의 토큰 사용량이 미국을 크게 앞섰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사실 중심으로 AI 시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물론 중국도 여기에 질 수가 없겠죠. AI에 엄청난 네. 투자를 할 텐데 네. 이 국가 간의 뭐 경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치열하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지금 중국의 양적인 투자와 양적인 사용 증가는 지금 엄청나죠.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의 그 질적 수준, 그러니까 기술의 높이랄까요? 이것은 아직은 중국에서 넘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턱 밑까지 지금 추적해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중국이 당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AI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중국은 전체 산업, 전체 경제에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응용이 원활하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의 그 성과의 비교는 사실 그 중국 쪽이 훨씬 앞서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이미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안에 AI를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사실 뭐 지금까지 쌓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좀 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AI 적용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은 국가와 기업의 힘을 합쳐서 소위 AI 학습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내에 AI 데이터 학습 센터를 수백 개를 설치해서 그 학습장 하나에 가보면 엄청나게 넓은 학습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학습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10개의 영역을 정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쪽은 이미 수백 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년에 중국이 로봇에게 학습을 시킬 선생님을 금년에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해 전술과 같은 양적 추진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네, 사실 거기에 자금을 쏟아붓고 인력을 쏟아붓는 것만큼
엄청난 투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일까요? 중국의 지프 AI의 오픈 소스 모델이 보니까 점수화를 해봤더니 50점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네. 중국 내에서는 사실 50점 넘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와, 이게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은 이제 여태까지는 중국의 AI 모델들이 미국을 모방하고 따라오는 수준에 있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 지프의 모델이 갖추는 성적은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에 왔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내의 AI 기술 경쟁이 이게 정말 피를 말릴 정도로 심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회사가 한 수준에 오르면 게다가 오픈 소스를 자꾸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중국의 다른 기업이 또 뒤따라오는 이 중국 내 경쟁도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약간 이전에 중국에서 전기차에 그 투자하던 때가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어,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떤 특정 산업 분야이겠지만 AI 같은 다르죠. 경우에는 전 산업에 영향을 줄 거라서 더 그 파급 효과는 클 겁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물론 미국과 이제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게 뭐 따라잡거나 그렇게 이제 뭐 수준이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주산업 쪽을 좀 얘기를 네. 해봐야 될 텐데 로켓 추진체 회수에 성공을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회수에 성공했다라는 사실도 놀랍고 이렇게 네. 되면은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우주산업 패권 경쟁도 더 심화될 텐데 이게 중국이 이 정도의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 재사용 추진체의 성공이라는 거는 그냥 로켓을 이제 잘 쏘게 됐다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거, 엄청난 기술. 네, 이건 거의 그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국과 미국과의 향후 경쟁에 있어서 국가 간 경쟁에 있어서 가장 병목이 되고 있던 부분을 돌파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지금 중국이 한 해에 위성을 거의 300개 가까이 쏘아요. 그런데 미국과의 경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그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지금 스타링크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중국이 아무리 열심히 많이 쏴도 현재 방식으로 쏘면 스타링크와 같은 경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사업 경쟁력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경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차이가 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재사용 로켓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번에 돌파한 거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중국판 스타링크가 이제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그 ITU에 앞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신청을 지금 7만 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10만 개 이상을 지금 다시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목적인데 네. 이게 올라가면 무엇이 가능해지느냐면 6G가 가능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6G 경쟁에서 이제 완전히 제외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탈락됐죠, 사실은. 그럼 6G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일단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을 쏜다든가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든가 하는 역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들의 성능이 여기에 좌우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심지어 드론은 또 중국이 워낙 앞서 있다. 그렇죠. 휴대폰 이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가 이제 다니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휴머노이드는 바깥을 돌아다니면서도 통신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만 우리나라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로봇, 휴머노이드, 드론, 자율주행 이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큰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저희가 주의하면 안 되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6G까지 얹혀지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마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네요. 네, 아주 거의 원자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걸로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AI 쪽이라든지 이쪽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 쪽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앞으로 중국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서 세계 경제 변화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7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줬던 건데요. 또 최근에 부진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보여졌던 하루였습니다. 8개 기술주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키뱅크 이 목표 주가 관련 리포트를 3개나 내놨는데요. 먼저 마이크론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AI 메모리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목표 주가를 1,75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4%대 상승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62% 빠지면서 97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목표 주가 3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18% 빠지면서 21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애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영향 받으면서 애플 정규장에서도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03% 현재 소폭 하락하면서 3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IBM의 실적 발표 영향 받으면서 잠정 매출 부진 발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단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하루였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01% 유일하게 8개 기술주 중에서 상승하면서 38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각 0.18%, 0.31% 하락하면서 246달러 선, 65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알파벳도 정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전력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받아갔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건설되는 태양광 센터에 2029년부터 100% 전력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 상승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25% 하락하면서 35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0.25% 현재 빠지면서 39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국 ADR 종목들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권에 지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 관련 종목들은 현재 전거래일에 국내 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이 영향 받으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KB금융지주 0.6% 하락하면서 120달러 선 지나갔고요. SK하이닉스의 정규장 내 상승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정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상승 보여줬는데 27%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애프터마켓에서 5%대 현재 하락폭 그려내고 있는데요. 18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바클레이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 영향받으면서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포스코홀딩스는 전거래일에 국내 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ADR에서는 1%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1%대 상승하면서 5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한국전력, 신한금융지주 KT까지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도 어제장에서 하락했는데 ADR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SK텔레콤 1%대 상승 그려내면서 3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오늘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대 상승하면서 1,1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의 한국 ETF 정규장 내에서 간밤에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55% 하락하면서 17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위주의 투자 심리가 현재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대 상승하면서 12,6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WTI 유가 흐름도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관세 20% 부과하겠다라는 보류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한번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WTI는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0.08%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하면서 7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와준 만큼 국내 시장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살펴봤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야기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또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를 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간밤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관련된 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는 긍정적인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는 5% 이상의 하락세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간밤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